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오랜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 그날이 왔습니다. 무슨 날이게요? 설마 회원 인터뷰? 아유, 이 가증스러운. 새롭고 좋네요. 예, 저희가 벌써 이 회원 인터뷰를 미디어 탈곡기에서 한지 세 번째 날이네요. 예,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할 때마다 참 잘했다, 생각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거듭하는데요. 우리 이제 처음에 안진걸 그 소장께서 하셨을 때 워낙 호들갑을 떨면서 네, 재미있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오신 우리 신미 회원님께서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세 번째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 평소 우리 민원연의 그 날 잡구나 민원연 그 섭외하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근데 우리가 또 원칙이 있어요.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여자, 남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신미 회원은 저랑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젊은 남자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그 컨셉에 딱 맞춰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딱 떠오르다니,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그 젊은 남자 컨셉에서 탁 떠오른 최고의 그 선수가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네, 부담스러운. 왜 젊은 남자 맞잖아. 그거면 됐어 우리는. 부담을 너무 팍팍 주셨는데. 아, 그래요? 둘러싼 다음에 네. 박수도 치고 네. 막 사진도 찍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저희 난리 났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미디어 오늘에서 일하고 있는 금준경 기자라고 하고요. 네. 2014년에 미디어 오늘에 입사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랑 포털 비롯해서 뉴미디어나 미디어 정책 쪽 취재를 한 4년 정도 했다가 최근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출입을 하면서 아침마다 뭐 극한 직업을 하고 계시군요. 아침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마주보고 워딩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갑자기 물바다. 그 여담인데 기자들이 자기 출입처에 가면 네. 그 출입처 논리에 동화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당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라는. 최근에 더 그래가지고 그나마 바른미래당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말을 해도 되게 궤도를 벗어난 말을 하기 때문에 동화될 일은 없는 그런 정당인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아는 친구도 한 명 그렇게 그 자유한국당을 하시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계속 쌓이고 막 그러다가 진짜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 너무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맛있는 음식 이런 거나 하면서 살고 싶다. 뭔가 이런 일이 싫다. 이런 걸 전하고 뭔가 대안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잡담은 그만하고 네. 어쩌다가 민원연 회원이 되셨는지가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원연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직전. 근데 그때 그 직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완전 다르거든. 그래요? 어떻게 다르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민원연 회원 가입을 애절하게 원했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대학교 동창회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잘 안 가는데 선후배 모임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집에서 나갈 때부터 아침부터 막 결심을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잖아요. 오늘 가서 반드시 내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꼭 몇 명을 받아오자.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고 나가서
막 약간 조증인 상태로 일부러 만들어서 막 나가서 까불면서 선배들한테 막 가입해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오는데 그것도 한 3-4장 받아오면 완전 성공인데 제가 말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그걸 취소하시는 선배도 있고요. 힘들다. 내가 어제는 뭐 이렇게 허세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허세라고 말하지 않지만 진짜 정말 못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제가 회원가입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르지 않았는데 웬분이 하셨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일단 고마운 데다가 이게 금준경 기자하고 그다음에 노종민 기자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하기 바로 직전에 두 분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가입을 한 건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민원연의 어떤 가치? 그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서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 나한테 굉장히 근데 기분 좋은 이건 일이었어요. 지금 처장님 혼자만의 주장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 10,000원이 그 보통 돈이 아니거든. 아니긴 사람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쩌다가 민원연 회원이 되기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네. 답변을 이미 유도를 하신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가입했으면 뭔가 사연이 네. 있을 거야 그래도. 아 맞아. 저도 막 가입하고 나는데 갑자기 이후에 급증을 해가지고 조금만 늦게 가입했으면 이름도 기억되지 못했다. 맞아. 그건 맞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네. 다행이다 싶었는데 네. 사실 민원련이랑 제가 인연이 없진 않거든요. 네. 제가 07학번인데 2009년도에 당시 민원련에서 했던 공모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시민 비평상이라는 공모전을 네,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응모를 해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네, KBS 추정 60분의 등록금 문제를 이렇게 비평을 쓰는 기사였는데 그거를 쓰고 시상식에서 아마 프란치스코 회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상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민원련 분들이 회원 가입하라고 그랬구나. 가입하러 가셨는데 당시 제가 22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돼. 상금이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이었는데 학생이었잖아요. 그 상금이 큰 돈이잖아요. 네. 이거 받아서 기분 좋은데 뭔가 또 내야 되다.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대학생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저는 혼자 뭔 생각을 했냐면 당시 군대 가기 직전이어서 네.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거 하면 뭔가 안 좋지 않을까. 게다가 당시 또 이명박 정부 때 막 네네.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가입해야지 하고 미루고 네. 있었다가 네. 제가 미디어 오늘에 입사를 하고 나서 기사를 쓰는데 사실 제 민원련 모니터 보고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고 네. 또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고민도 하게 네, 돼요. 네, 이걸로 맞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비평을 해보면 되겠다. 그런 데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미디어 비평지 이제 기자도 됐고 기자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좀 대표적인 언론 단체를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네. 단체에다가 이렇게 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가 14년에 입사했으니까 16년쯤 되면은 약간 여유가 네, 이제 많지는 계속 않지만 다닐 수 있을 것 네. 같아. 이런 생각. 뭔가 삶의 안정감이 드는 순간에 제가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했던 시민단체 후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해서 지금까지 회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꼽이사. 아니 그 만약에 그때 상 못 받으셨으면 네. 여기도 안 아니야, 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진 않아. 아니 근데 그게 가장 큰 저기 알게 된 계기라고 계기가 하시니까. 네,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때는 잊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네. 이제 또 입사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그 이제 미호 기자 되기 전부터 민원연도 알았고 네. 미디어 오늘도 미리 알았어요?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미디어 오늘에 콕 집어서 미디어 오늘 기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직장에 가겠다라고 네.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쨌건 대학생 때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뭐 미디어 비평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었고 또 제가 대학에 왔을 때 그 직후에 이제 2008년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좀 보수적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서 언론이 문제라는 거를 그때 알아서 당시에 이제 무슨 사이트도 있었는데 리얼 조중동인가 네, 뭐 네. 안티 조중동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과거 기사들 조중동의 문제도 보고 네. 그때 미디어 오늘과 민원련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 특유의 그 기사가 있잖아요. 신문 기사 캡처를 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네, 기사. 네. 그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나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쨌건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원에 가면서 입사를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처음 뜬 게 떴어서 네. 얘기해도 되나? 갔다가 최종 면접에서 네, 떨어지고 근데 비평지 면접을 그때 아마 좀 익혔던 것 같아요. 네. 그 직후에 미디어 오늘이 떠서 붙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금준경 기자가 이 인터뷰 대상으로 오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맡게 된 다음에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또 조사 분석을 하셨죠. 그렇죠. 금준경 구글링 결과는 뒤에 또 있고 따로 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분과 활동에 그 주변 지인들을 추천을 해줬다는 그 소문을 들었었어요. 방송 분과에 민월련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민월련이라는 좋은 단체가 있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기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 그럼 왜 민월련 활동을 그때 당시에 추천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민월련에서 연말에 시상식하는 행사 취재를 몇 번 갔었는데 한 번 갔다가 제가 아는 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선배가 민월련 활동을 했던 선배여서 막 그 분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문국가로 오래 했죠. 그 네. 친구가.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제가 후배들 스터디를 좀 봐주고 있었거든요. 언론 스터디. 그래서 스터디하는 후배들한테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재할 때 도움 많이 받는데 대학생들이 분과 활동 가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네. 해서 후배들한테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2명 정도가 꼭 제 추천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던 귀요미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억나는 게 김줄이라는 후배는 젠더 관점에서 비평을 되게 독특하게 맞아요. 했던 것 같아서 프로듀스 101. 101이었죠. 네. 그 프로그램의 우승자들이 또 어떻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었는가. 노출 많이 된 사람이 결국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약간 성 관점에서 본 비평도 있었고 또 이정진이라는 후배는 가짜 뉴스 네. 그 활동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네.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던 그 회원이셨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방송분과나 신문분과 하다가 이제 뭐 취업도 하고 취업이 아니어도 다 되지 취업이 돼서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공부에 집중하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항상 네. 생각하는 게 여기 와서 되게 좋은 우리 자랑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어디 나가서 절대 기레기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부심 저는 굉장히 좋은 미디어 교육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금준경 기자의 미호 생활을 한마디로 탁탁탁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본인이 쓴 기사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뭐 2개 하시나 뭐 5개? 5개? 많이 써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종편 기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방통위에 출입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종편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러니까 종편 지난 재승인 때 TV조선이 점수에 미달됐다는 기사를 제일 먼저 썼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빠졌다는 기사를 쓰면서 한 1년 동안 방통위랑 싸웠던 것 같아요. 처장님도 그때 잘 네, 많이 네.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후에 그 연계 편성이란 거 있죠. 네, 이것도 네. 시민단체 분들이 먼저 요구해서 네. 방통위에서 이렇게 종편과 홈쇼핑이 어떻게 연계해서 네. 작업하는지 조사를 해놓고도 네. 그 보고서를 거의 묵혀둔 거를 그렇죠. 발견을 해서 기사를 하면서 이제 종편을 방통위가 얼마나 좀 봐주고 있나 네, 네.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사실 둘이 또 기억나는 거는 우리 그 선거보도 심의 네. 그 결과가 그 종편 3사에 대한 선거보도 심의 결과가 이제 반영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재승인 과정에서 그거를 금준경 기자가 먼저 캐치를 하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도 쓰시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논평도 쓰고 계속 비판하였으나 우리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걸로. 그죠? 네. 이후에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그 정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사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네. 제가 끝까지 얘기하니까 그거는 실수 맞죠? 실수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실수를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다음 재승인 때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저희도 놓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의도적인 것인지 정말 놓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놓친 걸 금준경 기자가 마치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딱 얘기해 늦은 줬어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밤 늦게 제가 6시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갑자기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차장님 이게 이상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그래서 막 기억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가 그걸 몰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방통위원한테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도 몰랐다라고 그렇죠. 예. 몰랐다 얘기를 하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미호 이게 힘들다. 코너인가요? 미호 이게 힘들다. 이거 뭐 비밀로 해드릴 수도 아니 있는데. 근데 이거 안 좋은 점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미호 생활하기 이게 힘들다. 뭐 우리 민원연 그 활동가 그러면 뭐 야근, 경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요즘 야근 많이 안 시키던데. 네. 미디어 오늘이 제일 힘든 거는 아마 좀 특수한 취재를 하잖아요. 언론사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기자, 동종업계를 PD나 이런 분들을 동종업계를 겨냥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 엘리트시거든요. 네.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비판을 잘 안 받아들이는 네.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항의를 받을 때도 힘들고 역으로 비평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저는 정책 파트를 주로 쓸 때도 저분들보다 더 잘 알아야 비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조금만 좀 잘못 써도 막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니까 소송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네. 그렇게 소송을 걸던데 그건 안 힘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덜 당하는 편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언론사 출입이 있고 저는 방통위를 출입을 해서 네. 방통위에서는 기자한테 소송을 걸지는 않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지난 정부 때 저는 MBC 보도 비평했다가 그치. 소송을 한 건 그러니까. 세상에 비평 기사에 소송 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걸리기도 했고 그 외에는 그 종편 재승인 TV조선 탈락 점수라고 했을 때 TV조선에서 내용 증명이 오더라고요. 소송 걸겠다. 실제로 걸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탈락이 안 되는데 왜 탈락이라고 보도하느냐. 그리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제가 취재를 할 때도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쩌면 그냥 다른 기자들이 받는 거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언론사에서 출입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 사실 소송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좀 법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질 일은 잘 없거든요. 취재를 한 결과물인 이상. 근데 그럼에도 소송을 거는 거는 기자를 괴롭히는 거고 최근에도 제 주변에 후배 기자들이나 선배 기자가 경찰서에 가고 또 검찰에 가고 이러면 정말 번거롭고 네. 막. 그 스트레스를 엄청 위축돼서 받는데요. 자꾸 네.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맞아요. 거죠. 몇 시간 조사받고 또 조서 준비하는 게 엄청 힘들대요. 네. 그 변호사랑도 계속 막 자료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 좀 노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덜 받는 편입니다. 네. 뭐 이어서 그러면 특히 좀 취재하기 힘든 언론사나 취재하기 힘든 언론 기관이나 어떤 주체가 혹시 있으면 약간 특정하면은 또 뭔가 좀 고소각인가 어쨌든 아니 근데 취재하기 힘든 거는 본인의 문제이기 아, 때문에 네. 고소는 안 할 거야. 네 뭔가 좀 힘들다 개인적인 얘네들 느낌이니까. 느낌 최고의 비밀주의는 누구입니까? 뭐 그런 게 와. 혹시 있는지 제가 역시 언론을 많이 출입하진 않아서 네. 저는 공무원분들이 제일 힘들죠. 다른데. 어떤 뭐 자료를 뭐 안 준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아. 제가 겪은 방통위 공무원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의원실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료 요청을 하면 방통위 과장이나 국장이 그 의원실로 달려가서 이렇게 막 자료를 못 준다 막 이렇게 해명하는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게 조금 많잖아요. 특히 종편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취재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기관이기도 하고 사실 방통위는 조금 더 나아요. 기자들이 방통위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면 다들 싫어하긴 하지만 받긴 받거든요. 네.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부처가 지금 미디어의 절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독임제 부처이기 때문에 회의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자단도 출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출석 도장을 찍어야만 출입을 시켜주는데 저희가 막 일일이 갈 수도 없는 도시고 해서 더 그런 장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고 언론사 중에서는 제가 몇 번 취재를 한 경험의 바탕으로는 의외로 지상파 분들, 그러니까 지상파 한국의 지상파 중에서도 주요 네. 방송사 분들이 취재를 좀 할 때 네. 되게 예민해하는 게 많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방심위 출입도 같이 하면서 네. 분명히 저 방송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심의하는 거에 너무 반발을 한다거나 저희 기사 쓰는 거에도 전화를 해서 막 되게 해명을 해요. 오히려 그래요? 종편은 저희가 방심이나 이런 기사를 쓴다고 막 항의 전화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끝까지 맞다 이렇게 많이 좀 주장을 하시고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방심위에도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기도 하셨죠.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이 더 힘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아는 같아요. 사람 비평하기가 또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평소에 여기 다 차라리 조선일보는 누군지 모를까 막 쓰는데 내가 다 아는 사람이면 더 정교하게 써야 되고 맞아요. 그 사람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써야 되죠. 쉬운 일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미호 이게 정말 보람된다 했던 사연.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의 언론사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비평이라는 좀 특수한 분야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좀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방통위 기자단만 해도 기자가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기자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써요. 보도자료가 오면 뭐 그분들이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게 기자들의 메커니즘의 이런 상황에서 저희 데스크는 항상 다른 거를 주문했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 방통위 출입할 때 지금 이정환 대표가 저희 부장이었는데 왜 이거는 이래? 이거는 문제가 없네. 더 파봐. 이런 거를 계속 주문하면서 보도자료를 긁는 기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다른 기사를 쓰려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업적으로도 난 받아쓰기는 하지 않는다. 물론 나도 틀릴 수가 있고 좀 실수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또 받아쓰기는 안 한다. 그런 자부심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계 관행을 바꿀 때 근데 저는 뭐 많이는 못 바꾸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통위 정책을 조금씩 이렇게 개선시키는 나는 반응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을 때가 있고 최근에 저희 송가영 기자가 썼던 기자 단톡방 네. 문제 이런 것도 화제가 맞아. 좀 되기도 했었죠. 또 박서영 기자가 썼던 그 막내 기자들 혹은 저연차 언론인들이 겪는 갑질을 당하는 문제 네. 그런 것들을 쓰면 거기서 되게 예민해 하거든요. 뭐 항의 전화도 하고 소송도 걸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씩 바뀐다는 피드백이 와요. 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이 정도면 미호 생활에 대해서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해. 나쁜 거 별로 없고 좋은 것만 많네. 나쁜 게 가장 힘들긴 하지만 근데 저도 사실은 똑같은 약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는 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액션을 잘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과연 효과적으로 언론을 바꾸는 운동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긴 하지만 네.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이어질 고민들하고 이제 다 비슷한데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레가시 미디어 뭐 이런 옛날 지금 신문 방송 이런 모니터에 이제 집중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너네는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걸 맨날 모니터를 해? 이런 얘기를 맨날 듣거든요. 그럼 힘이 쭉 빠져. 그래가지고 아니 안 보긴 누가 안 봐? 본인이 안 본다고 남도 안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뉴미디어에 대한 내가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계속돼요. 그래서 선희 씨가 열심히 아까 구글링을 했다 그랬잖아요. 구글링? 그 구글링의 결과로 나온 질문이었어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뉴미디어와 금준경 기자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판을 깔아주시는 네. 우리 사장님. 네. 이제 구글링을 좀 했는데, 네.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브런치도 갖고 계시고 네. 또 다 읽어봤어요. 약간 협박하는 우와. 것 같이 느껴지는데. 협박이 아니라 그냥 그냥. 궁금증. 네, 이제 찾아보니까 뉴미디어 이런 쪽에도 관심 많으시고 원래 그 포털 이런 쪽에도 그 취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관련된 책도 좀 쓰셨었어요. 네. 제가 보기엔 뉴미디어나 어떤 미디어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실은 네.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어떤 이런 뉴미디어 환경에서 오는 언론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건 뭔가 문제다. 뭐 예를 들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뭐 사람을 투자를 잘 안 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언론이 가지는 폐해 같은 게 혹시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대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어요. 구글링 결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좀 해안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언론의 폐해가 되게 많죠. 뉴미디어 환경에서. 최근에만 해도 송혜교, 송중기 이혼 기사가 아이고. 거의 3,000개 가까이 쏟아지기도 하고 네. 뭔가 저널리즘의 좀 기반 자체가 붕괴된 문제 좀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뉴미디어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뉴미디어 기사를 쓰는 게 포털이나 유튜브 이런 데 공공성에 대한 이슈도 쓰지만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혁신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업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듣는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언론산업 업체를 만날 때 그 회사에 저는 대표나 간부를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간극이 있는 거죠. 특히 가장 큰 격차가 우리가 성공적인 혁신 사례라고 생각하는 언론사들의 말단이 되게 열정페이를 좀 당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기자들은 꼰대다. 정말 이분은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극이 커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뉴미디어 사업을 하는데 그 뉴미디어 사업에 하는 제일 말단 직원들하고 네. 기존 언론에 있는 직원들하고 완전히 간극이 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되게 밝은 면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네.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죠. 대표나 간부들이 막 멋들어진 인터뷰를 쓰고 그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정작 그 회사의 말단 계약직이나 대학생 인턴분들이 느끼기에 기자들 혹은 언론인들이 주류 언론인들이 이 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풀린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콘텐츠를 더 못 만든다. 이런 간극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부 그래요? 상황이.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이게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 뉴미디어에 대한 강박. 사실 맞아. 정규제나 신의 한 수 이런 게 물론 극단적인 콘텐츠라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되게 10대, 20대가 원하는 감각적인 뉴미디어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시민이나 이런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대, 20대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뭐 스낵컬처고 가벼워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되고 쉽게 설명하고. 우리 민원연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게 저희도 왜냐면 그렇게 기사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무릎을 쳤냐면 그 뉴스민이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 네. 그분에게 디지털 혁신 관련된 기고를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생각하는 혁신이 되게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주 사드 그때 사태 때 취재를 네네. 했었는데 이분한테 디지털 혁신은 그 독자에게 다가가는 거고 성주에는 젊은 분이 없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터넷 기사를 아무리 봐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일반 신문보다 크기를 훨씬 더 키워서 글씨를 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신문을 되게 종이 신문은 못 읽지만 자기들 신문을 읽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에 우리한테는 이게 디지털 혁신이다. 그러니까 꼭 젊은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독자가 다양하면 다양하게 좀 변화할 줄 아는 게 혁신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가 빠지는 함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약간 저도 젊은이로서 약간 젊은이 아닌가? 어쨌든 네. 우리한테는 젊은이야. 젊은이 맞긴 맞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젊은이라는 건 난 좀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냥 뭐 그렇다면 뭐 늙은이를 2030 많이 만나면 자기가 젊은이인 걸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 어쨌든 2030으로서 네. 언론사들의 뉴미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금방 말씀해주신 뉴스민의 사례는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전략을 짜는 건데 네. 지금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뉴미디어라는 것에 빠져서 뉴미디어 전략을 짠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튜브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포털에 많이 걸리는 전략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무슨 어뷰징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혐오 표현을 갑자기 뭐 그렇지. 그런 걸 자꾸 올린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약간 이거는 뭔가 플랫폼을 너무 생각을 하고 시청자를 좀 도외시하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옳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승전 칭찬. 네. 이게 말이야 쉽지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기사를 계속 쓰는 이유가 한국의 언론 기사가 마치 틀이 좀 있어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뭐 인터넷 방송에서 되게 혐오 표현이 나온다. 인터넷 방송에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 그럼 되게 선정적이다라는 사례로 시작해서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모든 기사가 끝이 나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규제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기사는 아무런 답도 안 갖고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해야 돼. 왜냐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빠져 있어서 맞아. 진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를 제가 10부작으로 나눠서 막 곳곳에 다녀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드는 느낌이 사실 한국의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마치 가짜뉴스 감별 교육 같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교육으로 오해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는 게 주입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마치 되게 기계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한다고 결과가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접근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가짜뉴스나 이런 거 팩트체크가 뭐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미디어는 원래부터 왜곡됐고 현실이 그대로 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원래 하던 비평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마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조금 좀 뭐랄까요 현실이랑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는 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의심. 그게 어떨 때 보면 조금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종종 들긴 뭐 하거든요. 음모론으로 빠지거나 이러시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 비판적으로 그렇죠. 보다가 보면. 그렇죠. 저희도 가끔 어떤 음모론에 저희가 썼던 과거의 기사들이 근거로 인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오늘 이런 문제를 벌였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하나야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좋은 기사를 되게 알아주는 그런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고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으니까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나 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예 상 받은 기사들 있잖아요. 민원련에서도 우리 매대상을 상 주시는데 말이야. 우리 뭐 포털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좀 올려주고 그러지 말이야. 포털이나 이런 데서 좀 자꾸 막 뉴스에 대한 퀄리티 고민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 되게 현실로 안 옮기잖아요. 그래서 상 받은 기사들, 뭐 한국 기자상이나 민원련에서 주는 민주시민 언론상 같은 걸 받은 기사들만 이렇게 배열을 잘 해줘도 저는 훨씬 더 좋은 기사에 대한 가치,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알아봐 주려는 노력이 더 빛을 발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진짜 좋은 기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진짜 미디어 리터러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금방 말씀해주신 것도 네. 좋은 기사 얘기를 해주신 것도 지금 언론의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의 문제는 사실 제 생각은 미디어 오늘도 똑같은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하는데 나도 그 구조에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뉴미디어가 바뀌는 데 있어서 좀 따라가기 급급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그 미디어 언론의 기자로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좀 저도 매일 그런 잘못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목을 지을 때마다 사실 고민을 해요. 맞아. 제목 이렇게 지으면 더 많이 볼 텐데. 그렇죠. 근데 저는 제 기사 조회수를 보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바뀌는 거 잘 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사실 단독이라는 거를 쓰는 게 안 좋은 걸 알지만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붙였을 때 조회수가 더 올라간다면 실제로 단독이기도 하고 그러면 써도 되지 않나? 뭐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어쨌건 제가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독자들이 당연히 내가 고생한 기사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그런 식의 딜레마는 매일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비평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도
저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비평하는 매체지만 우리 비평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제 개인적으로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국장 새로 오시고 나서 독자 편집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론 제 건의 때문에 된 것 같진 않은데 이후에 많은 논의가 또 여러분들과 있었고 해서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민원련에서도 이봉호 활동가께서 오셔서 네, 해주신다는데 네, 저번 주에 했었는데 제가 막상 그 회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욕 먹는 게 현장에서 막 답변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게 이제 기자들이 문제라는 거는 나도 어쩌면 갖고 나도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사실 좀 많이 근데 들기는 그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꼭 기자가 아니고 누구나 네. 그래서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평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기 이전에 우리 이러지 말아요라는 거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레기 돼요라고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너 기레기야라고 하는 순간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하고 그런 교육, 사전 교육. 그러니까 아직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되리라고 요만큼도 생각 안 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세상살이에서는 꼭 기자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래요.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쓰레기 버릴 거 아닌데 쓰레기 버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듯이 뭔가 하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교육을 잘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미디어 비평지로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는 이거는 꼭 하지 말자라고 뭐 한 거나 아니면 이것만은 꼭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있어요? 저는 본인이? 회사 차원에서는 일단 저는 두 가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첫 번째는 연예 기사를 안 써요. 물론 연예 역시 뉴스로서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네. 한국의 연예 뉴스라는 게 대부분 그러네. 이렇게 가십거리나 네. 저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진보 언론이 연예 기사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저희는 연예 기사는 절대 안 쓰는 거. 종종 비평에 연예가 들어갈 때가 있죠. 네네. 최근에 뭐 이렇게 송중기 네네. 이슈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키워드가 실검에서 내려간 다음에 비평 기사를 써요. 옛날에 한번 김주혁 씨 돌아가셨을 때 이걸로 어뷰징 하는 기사를 보고 비평을 쓴 적이 있는데 댓글이 너도 지금 그 키워드 써서 어뷰징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의도는 아닌데 그걸 오해받는 게 또 싫어서 내려가고 나서 쓰는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연예를 안 쓰는 거랑 네. 또 광고랑 기사 거래 안 하는 거. 미디어오늘 최대 단점은 저는 독자일 때부터 불만인 게 광고였어요. 온라인에 막 광고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저희는 광고랑 기사 거래를 안 하거든요. 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미디어를 비평하는 매체인데.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기사가 제 의도와 다르게 고쳐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제가 오타를 내거나 팩트를 틀리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런 데에서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대신에 광고도 줄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광고들은 기사랑은 분리가 돼 있고 우리가 광고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 지저분한 광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대표는 구독 모델을 확장해서 극복해보자라는 아이디어 갖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면에서도 좀 그게 또 고민이 많습니다. 빨리 터지지가 않아. 그죠? 맞아요. 네. 네, 내부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해도 외부에서 건드는 경우는 없었나요? 뭐 거래하자. 박수한 그런 로비 없었나요? 로비? 내가 에르메스 핸드백 줄게. 혹시 뭐 스카프 한 장이라도 나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잘한 거는 사실 김영란법 도입 이전에는 기자들한테 선물 주는 문화가 되게 네, 네. 흔했어요. 그렇죠. 네. 설날 명절. CNM이라고 지금 딜라이브로 사명 네, 다 네. 바꿀 때 있죠. 네. 그때 노동자들 투자하고 나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사명을 바꾸는 기자회견 때 가방을 13만 원짜리 줬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랑 미디어스 박장준 기자는 이렇게 안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되게 어이없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은 거기도 하고 미디어오늘 기자가 받으면 다 쳐다봅니다. 네, 당연하죠. 집에 가서 왜냐면 저거 취재하는 거 아니니? 옛날에 저희 다른 동기 기자가 SBS에서 송년회를 할 때 네. 그러니까 SBS 출입 기자가 미디어 비평지랑 연예지 기자들이 있어요. 네. 그때 경품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1등 걸려서 몇십만 원짜리 기기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돌려줬대요. 근데 다른 기자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갔대요. 미디어오늘 기자가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본다고 네, 했다. 지켜봤다. 아, 네. 그게 뭐야? 아니 경품. 경품은 로또라 같은 건데. 맞아. 그냥 1등 된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방통위 송년 기자간담회 때 받으면 멋있게 거절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아, 참말로. 저희 회사가 좋은 게 큰 게 있는지 없는지 기자들이 몰라요. 아 위에서 일단 네. 커트가 되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비판 기사 때문에 광고가 빠졌던 것 같아요. 큰 광고가.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공유하지 살다가 않았구나. 경영기획실 부분 그 파티에서 일하는 저랑 친한 또래 선배랑 얘기하면서 어쩌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언론사였다면 그거를 듣자마자 기사를 건드리려고 했겠죠. 편집국에 와서. 근데 그 어떤 기자나 오늘 경영기획실 광고 담당 직원분들도 저한테 광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 저분들이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가 회사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은 뭔가 있겠구나 싶은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위축되거나 네. 뭔가 그러진 좋다. 않잖아요. 네, 그게 한 번도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 근데 그런 걸 하면 저희가 비평하면 안 되죠. 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도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을 때 맞아. 경영진 입장에서는 네. 큰 돈일 거 아니에요. 되게 맞아요. 큰 부담일 텐데. 그래서 굉장히 큰 돈들이 많이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아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데요. 음. 기자한테 직접 그렇게 딱 안 내려가는 게. 그니까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론의 미래가 어두운가 싶기도 하지만 네. 하지만 또 하지만. 네 우리 금준경 기자께서 또 이 언론학 전공자시라는 걸 제가 구글을 통해서 흐름이 안 자연스러운데요. 안 자연스러웠나요? 구글링은 너무 얕게 하는 것 같지 않아? 기승전 구글링으로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또 촘촘히 네, 엮어보려고 구글을 가져왔습니다. 그 기자 중에 저랑 동명이인이 없을 텐데. 금시라서 네. 바로 나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네 언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전공자의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부자로서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뭐 언론의 미래를 판단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되게 좀 위협을 받을 거라는 거 이미 위협받고 있죠. 기자들이 뭐 주기적으로 출입처를 교체하고 혹은 되게 깊은 기사를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자들 자질도 문제겠지만 한국의 기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기사를 3개씩 막 써야 되는 이런 환경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상은 기자들이 오히려 지금도 이미 네티즌 분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요즘 뭐 흔히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에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즘은 아예 변호사분들, 의사분들도 나와서 막 인터넷 맞아요.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요리도 막 백종원 씨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기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 분야에 정말 몰입을 해서 특화를 하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자들의 장점이 있죠. 네티즌분들보다 기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취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처에 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차별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좀 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안 분야마다 되면 이제 힘들지 전문 않을까. 기자 뭐 네. 이런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다. 그렇게 그렇죠. 키워주는 회사 차원의 네. 어떤 그 뭐 시스템 같은 것들, 지원 같은 것들도 맞아요. 충분히 뒷받침되면은 한국이 전문 기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유난히 그쵸.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도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또 특정 분야에서 현장에서 막 백발을 휘날리면서 현장에 있는 기자가 없어요. 다 데스크가 돼버리고 하니까 맞아. 그런 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됐는데 뭐냐면은 이 마지막이 길어요. 민원년과 금준경이라고. 아까 시작에 민원년 언제 회원되셨느냐 뭐 이거는 굉장히 짧은 거고요. 이제부터 금준경 기자가 민원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쏙쏙 다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기자로서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로서 민원년 비평 또 민원년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부터도 민원년이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약간 위협을 느껴요. 위협. 옛날에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이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시민단체에서는 뭐 모니터를 하시고 성명을 내고 주장을 하면 기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네네. 혹은 검증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직접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보고서가
기사처럼 완결이 돼서 언론에 배포된 지도 꽤 됐고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시면서 직접 콘텐츠 만들고 계시고 또 유튜브도 네네. 최근에 울산 네, 그 네. 현대중공업 사태 이렇게 나레이션 하시면서 영상 만드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미디어 비평을 하는 우리 매체가 오히려 더 약간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네. 이제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지 않나? 우리 원래 항상 경쟁자야. 비평에 있어서는 경쟁.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좀 그래서 많이 좀 위협적 가면 갈수록 위협이 느껴진다는 왠지 좋은데요? 만만한 거보단 좋잖아요. 그렇죠. 비평도 사실 원래도 잘하셨지만 점점 더 많이 좀 다양해지는 느낌. 분야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네. 대상도 이제 인터넷 언론이 들어온다든가 선거 때 또 포털에 대해서도 하신다든가 네, 이런 게 좀 확장되는 거는 되게 좀 저희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금중년 기자가 알 수는 네.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다른 기자들은 도대체 민원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건 거의 두유노 민원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 미디어 오늘 기자는 우리 잘 알잖아. 그래도 우린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다른 기자들이 민원연에 대해서 뭐라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지 요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미디어 오늘 기자 말고. 네, 미디어 오늘 기자 말고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걔네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쓰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느끼고 다른 기자들에게 민원연은 어떤 대상일까? 네. 매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주로 비판을 받는 매체와 그러지 않은 매체가 다른데 네. 받는 매체에서는 비판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때린다 우리가. 네, 우리가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왜 우리한테만 생각하는 그러나 거.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도 같은 고민을 느끼는 게 모든 언론사들이 자기만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석영 봐봐.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다고 그래? 하시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고루고루 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의심을 하냐면 저희한테는 저 매체가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거는 비평하는 주체인 민원연도 좀 비슷한 얘기를 네네. 들으시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을 주는 단체. 상을 주는. 그러네 우리가 그렇죠. 상을 드리니까. 그래서 비평을 당하느냐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상을 더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상을 주는 단체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상을 좀 더 잘 드려야겠다. 그럼 우리가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다른 우리가 까는 언론도 좀 상을 주면 아니 나는 진짜 늘 말하지만 중앙일보를 안 주겠다거나 조중동 안 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후보할 때 똑같이 올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 후보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도 했는데 결정을 하고 이분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분이 완전 아직 발표를 하기 직전인데 완전 이상한 기사를 쓴 거야. 근데 이 기사는 우리가 결정한 기사는 정말 좋았는데 그 다음날 쓴 기사는 완전 기레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논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도한테 주는 상이긴 하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은 그냥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이거를 드리기가 어렵다. 우리가 너무 논란을 이제 겪어서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을 안 드리는 대신에 그 다른 대안을 안 뽑고 그냥 그 부분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쪽 언론 조중동이나 뭐 TV조선 이런 데도 좋은 보도 가끔가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보도상이긴 하지만 또 그 기자에게 명예가 가는 건데 그 기자분이 너무 엄청난 것을 한번 저질러 버리면 그게 자꾸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안 줄 생각은 없다. 드리려고 늘 검토하고 잘 있다. 생각하면 된다. 네. 그리고 보도 전체의 완결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원연이라는 단체에 하고 싶은 당부의 말 뭐 이렇게 칭찬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더 우리 이렇게 좀 필요하다. 해보아요. 라는 그런 고민 뭐 당부의 말 쓰시면 좀 해주세요. 요거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과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단체, 민원연에게 우리. 민원연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 이게 기자로서인가요? 아니면 뭐 회원으로서인가요? 회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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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으로서 느끼기에는 네.
젊은 회원들이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네. 되게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기획들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예전에 20대나 네네 예전에 그렇죠. 제 후배가 한 명 더 있었네요. 나경열 후배도 있었는데 그 후배가 뭐 면에서 어디 캠프 같은 거 간다 와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어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 그리고 나는 축구 안 하는데 거기서 가면 축구할 것 같다. 그래서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광주 술래는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되게 즐겁게 갔다 왔었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으로서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동아리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분과도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뭐 유튜브,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분과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신문 비평, 방송 비평만 하려고 하지 않고 뭘 직접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분과도 하려고 하고 1인 미디어 분과라고 해서 이런 유튜브 말고 글 쓰는 분과도 직접 비평이 아니고 그냥 기사를 작성하는 분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연 회원들에게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다른 민원연 회원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한데 민원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까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그 같이 물론 하고 계시는 고민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비평이 좀 더 지금 변화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전히 조선일보 일면과 KBS 첫 리포트의 영향력은 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점점 나날이 다른 면에서 커져가는 포털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조선일보 일면은 비판하기 쉬워요. 왜냐면 일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포털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나 분석이나 이런 게 없이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탐사보도 기자들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이렇게 타겟팅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자기 광고 타겟받은 내역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요. 크라우드 펀딩처럼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흑인한테는 광고를 안 내보낸 거예요. 특정 업체가. 인종차별이죠. 또 여성한테 안 내보낸다거나 미국 법상 위반 행위가 있어서 그거를 밝혀낸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포털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유튜브는 정말 심각한 게 네이버는 제가 지금 당장 전화하면은 담당자분의 전화를 받아서 알아봐 주시거든요. 근데 구글 코리아에 제가 문의를 하면 한 15일 걸려요. 근데 15일 지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는 결정권이 없고 싱가포르 지사에 물어봐서 싱가포르 지사가 답변을 해줘야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모든 답변은 다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준 게 아니라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되게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기술 플랫폼인데다가 외국 기업이니까 견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기가 어렵고 또 민원연에서도 물론 가짜뉴스를 많이 저는 민원연에서 유튜브 가짜뉴스 골라내신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얘네가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 배열하고 어떤 콘텐츠를 더 노출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원연 같은 단체도 앞으로 좀 더 이런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모니터도 모니터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제가 무슨 허위 조작 정보 자유규제 그거 거기 가가지고 제가 했던 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한국을 진짜 완전히 무시하고 멍무시하고 정말 대응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자유규제협의체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라고 답변을 하는데 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라도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알고리즘까지는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것은 규제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좀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모니터 그 자체보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지금 구글 코리아가 우리를 뭘로 대하고 있는지를 그냥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목소리를 내야 진짜 우리 이 고객 이게 장사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장사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 장사 안 되게 해버려야 된다 진짜. 근데 저는 진짜 고민되는 게 우리 모두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모든 신문 방송 뭐 지상파고 뭐고 다 유튜브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높이는 거에. 그러면은 이건 우리는 마치 뭐 도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우리끼리는 막 싸우는데 돈은 하우스가 다 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만 그냥 크고 맞아요. 우리는 다 각자 제 살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약간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고민. 그래서 저희가 언론단체로서 지금 나무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 숲이 과연 우리가 이 숲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머문다면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까지는 안 되더라도 힘을 키워서 견제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맞아.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우리는? 그런 마치 전시작전권 거의 그 수준의 느낌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여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맞아.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요즘 포탈까지는 좀 그게 갔어. 맞아요. 그런데 예, 포탈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막 하는데 막상 유튜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 부분까지 물론 포탈도 그렇고요. 다 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것을 우리가 가짜 뉴스 그거 하나하나 못 해요. 그거 백날 공부해도 안 되고요. 이런 큰 틀에서의 이 판을 읽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어떤 소비자로서 언론 소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를 좀 공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 이정화 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해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아무튼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어서 같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언론을 바꿔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사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있어서 안 되겠네. 언젠가 돌아오겠지. 네. 이게 지금 회전하는 거죠. 네, 미디어 맞아요. 팀에 있는 분이 정치 쪽으로 네. 가시고 그래서 두루 경험하라는 취지에서 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그거 하나 마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막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게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어떤 외부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네. 하시잖아요. 강연도 하시고 뭐. 네네. 맞아. 그 되게 특이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이따가 좀 집어넣을게요 중간에. 예.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하고 또 제가 정책 분야를 하다 보니까 더 막 이게 전문성이 좀 잘 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 당연히 기자를 하고 있는 게 본업이라서 네. 사실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거든요. 오늘도 네. 그래서 일단 휴가를 내고 네. 오고 있긴 오늘도 한데. 저희 강의하시러 와요. 맞아요. 현에서 네. 일하는 근데 좀 그런 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내가 쓰는 기사가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공하고 더 공부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공유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기자긴 하지만 글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론 영상도 만들어보고 방송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하는 그러니까 내 콘텐츠를 되게 다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같은 게 되고 싶다는 이쪽 취재를 해봐서 더 그런 게 꽂혀 있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미디어 나왔던 네. 여론에 대해서 뉴미디어 정책 네. 리터러시에 대한 수요 같은 게 많은가요? 뭔가 불러주는 데라던가 네. 아니면 관심이 너무 많으시네. 질문이 좋은데 지금 자기도 땡기나 본데.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미달년을 위한 그럼요. 요즘 핫합니다. 요즘 가짜뉴스나 미디어 리터러시 들어간 거 그리고 유튜브, MCN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또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유튜버가 되는 강좌가 되게 많아요. 책도 많아요. 맞아요. 성공하는 맞아. 유튜버들이. 근데 저는 이게 또 문제라고 느끼는 게 맞아. 유튜브가 가진 되게 좋은 면만 보여주고 마치 성공해야 되는 수단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는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하니까 더 차별성 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가 맨날 금준경 기자 기사를 이렇게 소개할 때 미디어 스크랩에서 저희 미디어 탈국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몸으로 한 단체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금준경 기자입니다. 제가 막 그러죠. 1인 시민단체라고. 왜냐면 웬만한 시민단체도 이만큼의 컨텐츠를 나는 이렇게 왜냐면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을 미디어 오늘 기사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언론단체로서. 그러니까 언론단체가 해야 될 일을 미디어 오늘 기자로서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늘 고맙고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나가는 좋은 동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